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국어를 책임지고 있는 재영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처음으로 오늘은 소설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고전 소설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유충열전이라고 하는 고전 소설입니다. 이 소설 같은 경우에는 영웅의 일대기를 볼 수 있는 소설이고요. 그리고 군담 소설입니다. 군담이라고 하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니라 전쟁 소설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전쟁이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충렬이의 영웅적인 그런 면모를 볼 수 있는 그런 소설입니다. 이 충렬이가 영웅이 되기까지 엄청 힘들었겠죠. 예, 얼마나 자기를 갈고 닦고 그리고 이제 자신의 어떤 힘을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끈기를 가지고 노력을 했겠어요. 그래서 이 충렬이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자기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어떤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런 끈기를 가져야 되겠구나. 이런 책임감을 가져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어머니 충렬이 같은 경우에는 이 부모님에 대한 그런 사랑, 예, 그리고 이제 부모님을 내가 다시 이제 원래의 어떤 그 위치로 내가 복원을 시켜드려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되게 강했고요. 그리고 나라를 위하는 마음도 강했어요.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하는 그런 충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꿈을 이루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아까 이제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좋은 카드를 하나 뽑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뽑은 게 이 카드예요. 예, 이게 마우스라고 하는 그런 카드인데 여기 지금 지가 보면은 열심히 치즈를 먹고 있죠. 자기 거를 이제 지키면서 함께 이렇게 나눠 먹고 있는 그런 장면이 보이는데 원래 그 생쥐라고 하는 그 동물은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자기 거를 이제 챙기기 위해서 되게 부지런하고요. 그리고 인내, 끈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있는 동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충렬이를 통해서 그리고 이 생지를 통해서 자기의 거를 잘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공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 거를 내가 챙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것들을 잘 챙기고 이런 이제 그 끈기를 가지고 인내를 하시고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어느샌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 성적이 내가 이게 바닥이었는데 확 오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 공부라는 거 하는 것 자체가 그 인내와 끈기가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기 거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하고자 하는 거에 대한 책임감, 난 이거 꼭 할 거야 라고 하는 것도 책임감이잖아요. 나 이거 하다가 이거를 뭐 이제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거는 그건 정말 책임감이 없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잘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기 거를 잘 챙기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끈기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책임감도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충렬이를 통해서 오늘 이제 좋은 카드인 이 마우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이런 이제 그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공부를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그 좀 말이 많네요. 자, 그럼 이제 유충열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앞부분 줄거리가 있는데요. 중국 명나라 때 정원주부 유심은 늦도록 자식이 없어서 부인과 함께 남학 형산에 치성을 드리고 신기한 태몽을 꾸고 나서 영웅의 기상을 지닌 아들 충렬이를 낳아서 기르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정원주부라고 해서 제가 옆에 고귀한 혈통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정원주부는 벼슬의 명칭이에요. 예전에 이런 단군 신화라고 하든지 아니면 이제 주몽 신화 같은 데서는 이런 고귀한 혈통이 대부분 하늘의 필줄이다. 내가 신의 핏줄이다 라고 하는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조선 후기로 가면 뭐 신의 아들이다, 뭐 신의 핏줄이다 라고 하기보다는 이런 신분이 높은 자식이다라고 하는 게 고귀한 혈통으로 나와요. 왜냐하면 더 이상 이제 사람들이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믿지를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되게 혈통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신분이 높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유심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벼슬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혈통이 좋다라고 하는 거는 높은 벼슬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남학 형산에 가서 열심히 치성을 드렸다 그랬죠. 이게 비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아이가 없어요. 아이를 낳게 해주세요 하면서 되게 이제 정성을 다해서 치성을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기자치성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그거 자체가 비정상적인 거예요. 예, 정상적인 건 아니잖아요. 비현실적이잖아요. 내가 열심히 빌었더니 아이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거는 아니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낳아서 기르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이후에 조정의 신하들 중에서 역심을 품은 역적이죠. 예, 역적의 어떤 마음을 품은 정한담. 이 정한담이가 그러면 어떤 사람입니까? 나쁜 놈이죠. 나쁜 놈. 자, 이 정한담 일파가 유심히를 모함을 해서 지금 이제 기양을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 기양은 어릴 적 시련과 고난이에요. 지금 아버지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이제 살게 되는 그 상황 자체가 이 어릴 적의 시련과 고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정한담이 나오는데 이 유충녀라고 자, 이 정한담은요. 하늘에서부터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충렬이가 하늘에서 되게 선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정한담이는 악인이었죠. 근데 얘네들이 그 천상계에서도 싸웠어요. 예, 근데 그 싸운 게 너무 이제 심하다 보니까 이 옥황상제가 화가 나서 벌을 내린 거죠. 이 벌을 내려서 지상계로 내려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적강하소라고 합니다. 적강하소.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충렬이하고 정한담이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제 근데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것 자체가 벌이에요. 얘네들 이제 벌을 받고 내려온 거죠. 근데 그 인연이 이 지상계에서도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충렬이가 여기서 영웅으로 나오고 이 정한담이가 역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각설이라 되어 있습니다. 각설은 보통 이제 하제를 돌릴 때 그래서 앞에 있는 이야기를 이제 그만둔다라고 하는 뜻으로 해서 각설한다라고 얘기하죠. 자, 이때 이제 정한담하고 채일기. 그러면 정한담하고 채일기가 같이 있으니까 둘 다 나쁜 놈이겠죠. 자, 이 둘이가 유주부를 어떻게 했어요? 참소를 해서 적소로 보냈어요. 그럼 참소했다라고 하는 거는 헐뜯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유주부는 전혀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제가 있는 것처럼 꾸며가지고 윗사람한테 그 윗사람이 누구예요? 왕이겠죠. 그래서 왕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일러 바친 다음에 얘를 이제 유배지로 보내게 된 거죠. 그래서 마음이 이제 교만해서 이제 자기가 뜻대로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생긴 거예요. 야인은 지금 이제 정한담하고 채일기는 뭐를 하고 싶은 거다? 이 나라를 뒤집어서 자기네들이 이제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나라를 다스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별당으로 들어가서 옥간도사를 보고 천자를 도모할 묘책을 물었는데 라고 되어 있죠. 여기 나오는 이 옥간대사는 정한담의 조력자입니다. 예, 이 나쁜 사람들한테도 조력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도사가 정한담의 조력자인데 자기가 천자가 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대책과 방법을 물어보는 거죠. 도사한테 물어봤더니 이 도사가 문 밖으로 나와서 뭐를 봅니까? 천기를 보는 거죠. 천기. 하늘의 기운을 보는 겁니다. 하늘의 기운을 보는 것 자체가 옛날에는 이제 별점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별의 그 별들을 보고 점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자세히 보고 들어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사이 밤마다 내가 살펴봤는데 두려운 일이 황성에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정한담이가 물어보는 거죠. 두려운 일이라 하오니 무슨 일이 있나이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제 도사가 천상의 삼태성이 황성에 비쳤으되 그 중에 유심의 집이 비쳤으니 유심은 비록 영경에 갔으나
신기한 영웅이 황성 내에 살았으니 그대 도모할 일이 어려울 듯 하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뭔가 네가 하는 일이 잘 안 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천상에서 아까 그 유충렬이가 천상계 인물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유충렬이가 그 천상에서 자미원의 대장성이었거든요. 예, 굉장히 이제 높은 벼슬을 갖고 있는 아이였는데, 그 아이가 이 유충렬이가 이 유심의 집에 태어난 거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기한 영웅이 바로 누굽니까? 유충렬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네가 그 도사가 네가 하는 일에 이 충렬이가 있어서 좀 힘들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 네, 그랬더니 이제 정한다미가 이 말을 듣고 외당에 나와서 도사 하던 말을 아까 이제 채일기 있죠. 채일기한테 하니까 일기가 이제 크게 이제 놀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사의 신기함은 천신에게 지나나니 신기한 영웅이 황성내에 있다 하니 진실로 마음이 황공하여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도사의 이 능력은 굉장히 뛰어나다. 그래서 이 사람 말은 믿어야 된다. 헛말을 한 게 아니다. 그래서 신기한 영웅이 황성이 있다고 하니까 지금 약간 좀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황공하다, 어떤 위험이나 지위 따위에 눌려서 뭔가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정한다미가 뭐라고 합니까? 내 생각하니까 유심히 연만하되 나이가 많아서 원래 자식이 없었는데 수년 전에 형산에 가서 산신령한테 제사를 지내서, 아까 이제 이게 기자치성이라고 했죠. 자, 자식을 얻었다 하니 도사의 말씀이 항상 있다 하니 의심을 하건대 그 영웅이 바로 유심의 아들인 것 같다. 유충렬인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채일기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적실히 그러하면은 유심의 집을 함몰하여 후환이 없게 함이 옳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확실하면, 그게 틀림없다라고 하면 이 유심의 그 집을 아예 그냥 없애버리자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한다미가 이걸 옳다고 생각해서 그날 삼경은 11시에서 1시 사이입니다. 가만히 승상부에 나와서 나졸 한 10여 명을 이제 차출을 해가지고요. 유심의 집을 둘러싸고 화약 염초를 갖추어서 그 집 사방에다가 막 묻어놓고 이 화약 심지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일시에 불을 막 놓으라고 약속을 정한 거죠. 자, 그래서 이 장면과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이때에 장부인이 유주부하고 이별을 했죠. 유주부 어디에 갔어요? 그죠? 유배를 갔죠. 그래서 충렬이를 데리고 한숨으로 세월을 보내더니 이날 밤에 삼경에 호련히 곤하게 침석에 졸더니 자기 잠깐 존 거야. 어떠한 한 노인. 자, 이 노인은 당연히 조력자겠죠. 홍선 일병 한 자루를 가지고 와서, 그래서 여기 보면 홍선 일병이 뭐냐면 붉은 부채 한 자루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부인한테 주는 거죠. 자, 부인한테 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날 밤에 상경에 큰 변이 있을 거다. 그래서 이 부채를 가져왔다가 화광이 일어나거든 부채를 흔들면서 후원 담장 밑으로 은신을 하였다가 충렬만 데리고 인적이 그친 후에 남천을 바라보고 가없이 도망하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은 옥황께서 주신 아들이 화광 중에 고혼이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 이렇게 미래의 일을 예지를 하고 화를 피할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이거 자체가 좀 비현실적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문득 간데 없고요. 당연히 없겠죠. 이제 놀라서 깨어보니까 난가 일몽일더라 라고 했어요. 원래 그 난가 일몽은 보통은 인생의 덧없음을 좀 말해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꿈이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놀라서 깨어나 보니까 꿈이더라. 충렬이가 잠이 깊이 들어 있고요. 과연 홍선 한 자루가 이 그 금침 이불 위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예요. 와, 이게 그럼 사실이라는 거잖아요. 이 꿈이. 그래서 이 부채를 손에 들고 충렬이를 깨워서 앉히고 경경불매 하던 차에 경경불매
염려되죠. 아까 이제 내가 꿈을 꿨잖아요. 예, 안 좋은 일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꿈을 꿨기 때문에 예지몽이잖아요. 자, 그래서 그 예지몽을 꾸고 잠을 이루지 못하던 차에 삼경이 된 거예요. 예, 아까 삼경 몇 시라 그랬어요? 11시에서 1시 사이라고 했죠. 자, 삼경이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일찍 광풍이 일어나면서 막 한바탕 이제 사나운 바람이 일어나면서 난데없는 천불이 사면으로 일어나니 천불 여러 곳에 한꺼번에 아까 이제 그 집을 둘러싸서 화약을 한 거잖아요. 불을 붙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면에서 막 불이 일어난 거예요. 웅장한 고루거각이 홍로점설이 되어 있고, 고루거각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높고 크게 지은 집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걔가 홍로점설이 되었다. 예, 막 쉽게 다 불에 타가지고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전후에 쌓여 있는 그 세간살이들, 살림살이들이 막 풍 낙엽같이 막 다 떨어지고 막 이제 불에 타가지고 막 떨어지는 그런 모습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예, 낙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창왕 중에 충렬의 손을 잡고 홍선을 흔들면서 담장 밑에 은신을 하는 모습이 나와요. 창황하다. 놀라죠. 막 불이 나니까. 예, 놀라거나 막 다급해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자, 이거를 이제 부채를 흔들면서 가는데, 이거는 이제 꿈에서 노인이 미리 말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노인이 말해준 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화강이 이제 충천하고, 회심만지하니, 막 이제 타고 남은 재가 땅에 막 가득하니까, 구상같이 막 이제 그, 언덕, 산, 막에 쌓인 그 기물 화강에 소멸을 하였으니 어찌하니 만극하겠느냐. 만극하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서리법을 쓴 건데, 여기서는 뭐 서리법보다 더 중요한 거는 편집자적 논평입니다. 이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하는 거는 서술자 개입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예, 서술자 개입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편집자가, 서술자가 논하고 평한다. 서술자가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평가하고 내 생각, 나의 어떤 생각이라든지 나의 정서를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옛날 소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편집자적 논평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징이죠. 편집자적 논평이 좀 특징으로 좀 들어가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소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없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좀 고정적으로 바라보지는 마시고요. 읽으시면서 이전 서술자 개입 이런 편집자적 논평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만극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경. 예,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새벽 1시에서 3시가 되었는데 인적이 이제 다 아까 불 탔잖아요. 그래서 인적이 되게 고요하고 그런데 다만 중문 밖에 두 군사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으로 못 나가고 담장 밑에 배회를 하더니 창란한 달빛 속에서 속으로 둘을 살펴보니까 중중한 담장 안에 나갈 길이 없었다. 막 담장이 막 겹겹하게 막 겹쳐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살펴봐도 나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물 가는 수채구멍이 보여서 충렬의 옷을 잡고 그 구멍에다가 머리를 놓고 복지하다. 땅에 엎드리는 거죠. 나올째 겹겹이 쌓인 담장 수채로 다 지나서 중문 밖에 나서니 충렬이며 부인의 몸이 모진 돌에 끓혀가지고 그쵸. 이 좁은 그 구멍을 이제 나가려고 하니까 끓길 수밖에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배곡 같은 몸에 유혈이 낭자하고 월색같이 거운 얼굴에 진흥빛이 되었어요. 자, 여기 보면 지급법, 대조법, 대꾸법 다 들어가 있죠. 예, 그래서 뭐뭐와 같다라고 하는 거는 지규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대조되어 있죠. 배곡 같은 몸이 유혈이 낭자하고요. 그리고 되게 얼굴이 고왔는데 진흥빛이 자 되었어요. 그래서 대조 대꾸도 됩니다. 그래서 불쌍하고 가련함을 천지도 슬퍼하고 강산도 비감한다. 비감. 슬픈 느낌이 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충렬이를 앞에 안고요. 사이길로 막 나오면서 남천을 바라보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가없이 끝없이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자, 이것도 꿈에서 노인이 일러준 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곳에 다다르니까 옆에 이제 큰 산이 있는 거죠. 높기는
만장이나 하고 봉우리에 오색 구름이 막 사면에 막 어리는 거예요. 막 약간 좀 신비로운 그런 모습이죠. 자, 늘 자세히 보니까 이 산이 내가 하늘에 제사를 지냈던 남악의 형산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일 보던 얼굴이 부인을 보고 반기는 듯 뚜렷한 천재당이 완연히 베이건을 완연하다. 예, 눈에 보이는 것처럼 아주 뚜렷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부인이 비회 이 마음속에 서린 슬픔, 시름이나 해포를 금하지 못해서 충렬이를 붙들고 방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자기가 이렇게 빌었던 곳에 온 거잖아요. 그래서 방성통곡은 대성통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막 큰 소리로 막 하면서 우는 거예요.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들 붙잡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이 산을 아느냐고. 내가 이 7년 전에 이 산에 와서 산재를 하고 너를 낳았는데 이 지경이 되었다. 예, 너의 부친은 어디 가고 이런 변을 모르느냐. 이 산을 보니까 너의 부친 본 듯하고 통곡하고 싶은 마음 어찌다 측량을 하겠느냐.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남편하고 이별을 하고 지금 이제 내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목숨마저 굉장히 이제 위태로워진 그런 처지를 한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충렬이가 그 말을 듣고, 자, 이 엄마의 손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면서, 이 아직 7살이잖아요. 그죠? 자, 7살인 그 아들이 엄마의 손을 잡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산에 산지하고 나를 낳았다 말인가. 적실히 그러하면은 산신은 이러한 연유를 알았으려마는 산신도 무정하다. 예, 이런 시련을 겪어낸 이게 신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게 신을 원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인이 이 말을 듣고 목이 메어서 말을 못하거늘 자, 충렬이가 위로를 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아까 7살밖에 안 됐잖아요. 내 아이가 되게 어린데도 불구하고 되게 의젓합니다. 그래서 이윽고 진정하여 충렬이를 앞세우고 변양수를 건너서 해숫가에 다다르니까 날은 이미 서산에 걸렸어요. 이제 저녁이 됐죠. 그래서 원촌에 저녁 내가 나고, 예, 이 마을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멀리 마을에서는 저녁에 내음새가 나는 거예요. 저녁밥 하는 그런 냄새가 나는 거고, 청강에 놀던 이 물새는 양류는 버드나무입니다. 예, 그래서 버드나무 속에 막 날아들고 있고, 청천에 뜬 까마귀는 운간, 구름 사이에 막 울면서, 그래서 해상을 바라보니까 원포에 가는 돛대 전문한 게 끼어 있고요. 강촌에는 피리 소리죠. 어부가 이제 피리를 부는 겁니다. 새우는 지금 가는 비가 내리고 있어요. 예, 약간 좀 배경 묘사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이 배경 묘사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인물들의 되게 가엾은 처지와 슬픈 정서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픈 마음 진정하고 충렬의 손을 잡고 물가에 배회를 하되 건너갈 배가 전혀 없어서 되게 막연하고 되게 절박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서 탄식을 맞이 아니하더라. 되게 이제 어렸을 때 위기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대목이고요. 예, 중략 부분에서는 정한담의 사주를 받은 이제 도적들한테 부인이 결국엔 끌려가요. 그리고 이제 충렬이는 물에 던져졌는데 이 뱃사람이 도와줘요. 예, 그러면 뱃사람도 조력자겠죠. 그리고 충렬이가 정처 없이 떠돌다가 승상을 지낸 강희주. 자, 이 사람도 조력자죠. 이 두 사람이 이제 조력을 통해 가지고 얘가 은혜를 입고 그 집 사이가 돼요. 근데 이제 강희주마저 정한담에 의해서 기양을 가게 되고요. 그래서 충렬이는 광덕산에 누구를 만나서 도승을 만나서 도수를 배운 거죠. 여기 보면 야인은 지금 이제 충렬이는 원래 능력이 있어요. 예, 굉장히 이제 그 능력이 원래가 있는 아인데도 불구하고 왜냐면 이제 천상에서 내려온 존재니까 원래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또 도승을 만나서 도수를 배우고 있잖아요. 얼마나 자기를 갈고 닦고 있습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아무리 자기가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공부를 잘한다라고 하더라도 계속 노력하고 자기가 하는 거에 책임감을 갖지 않으면
이러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 충렬이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런 끈기, 인내, 그리고 나를 더 갈고 닦기 위해서 도수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충렬이를 통해서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조금 더 자기를 사랑해야죠. 이렇게 자기가 사랑해야지만이 자기가 더 자기를 갈고 닦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도수를 배우고 이후에 이제 정한담이가 남적북적하고 이제 결탁을 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예, 이를 당해내지 못한 천자가 결국에는 항복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보통 이런 영웅 소설에서의 천자들은요, 다 좀 무능력한 것 같아요. 능력이 없어요. 막 이제 이런 그 역적을 당하게 되면 막 무릎 꿇고 자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막 자살까지 시도하려고 하는 그런 천자도 있거든요. 예, 굉장히 이런 소설에서의 천자들은 좀 무능력한 존재로 좀 많이 설정이 됩니다. 자, 이제 또 각설이 되어 있죠. 이때 이제 충렬이가 금산 성하에서 만기를 하다가 뭔가 이제 만기하다. 어떤 기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얘도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능력이 있잖아요. 그죠? 굉장히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세가 급함을 보고 일광주 용린갑의 장성검을 높이 들고 갑옷, 그 다음에 뭡니까? 투구, 일광주가 투구, 예, 갑옷, 그 다음에 검, 그리고 말, 이게 다 영웅들이 갖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천사, 말을 책찍질해서 바삐 중군소에 들어가니까 조정만을 보고 성명을 올려서 싸우기를 청한데, 이 중군이 바삐 나와서 손을 잡고 울면서, 여기 지금 조정만하고 이 중군이 같은 사람이에요. 제가 초록색으로 파란색으로 해놨죠. 둘이 같은 사람인데요. 자기가 와가지고 내가 싸우겠다라고 한 거야. 그랬더니 이제 중군이 이 그 어린아이의 손을 딱 잡으면서, 아이고 그대 충성은 지극하나 지금 이제 천자가 황상이 항복하려 하시고 또한 적진 형세가 저러하니 그대 청춘이 전장의 백골이 될 것이니 원통하고 망극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형세가 좀 약간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인데 네가 나가서 싸우면 죽을 것 같은데 어떡해 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충렬이가 이 불승분기 막 분한 생각 막 이제 기운에 억눌러서 막 참아내지 못해서 밖으로 나가는 거죠. 예, 벽나같이 막 소리를 하면서 적장을 부르는 겁니다. 그 적장이 바로 누굽니까? 정한담이잖아요. 이봐 역적 정한담아, 남경의 동문리에 사는 육충녀를 아느냐 모르느냐, 바삐 나와서 목을 들이라 라고 하는 소리에 이런 양쪽 진영에서 막 뒤흔들면서 막 청지 강산이 진동을 하는 거예요. 예, 이때 이제 문거, 자, 이 문거리는 정한담의 부하입니다. 예, 그러면 야이도 이제 세모를 쳐야죠. 예, 크게 놀라서 돌아보니까 일강투구에 안채 쏘이고 용린갑은 혼신을 감추고 천사만은 비룡이 되어서 운무 속에, 운무 구름이죠. 예, 그래서 지금 충렬이가 천사말 타고 막 진경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것도 되게 좀 비현실적인 그런 모습이죠. 막 구름 속에서 막 용이 되어서 막 자, 그래서 궁중에 소리가 나고 제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이 창검만 높이 들고 주저주저 하던 차에 병력 같은 소리 끝에 장성검이 번듯하면서 정문걸의 머리 공중에 베어들어서 중군으로 달려드니까 조정만이가 엎어지면서 문 밖에 급히 나와서 손을 잡고 들어가더라 라고 되어 있죠. 예. 결국엔 문거리 죽였네요. 그래서 이 문거리를 옛날에는 이게 머리를 잘랐어요. 이렇게 이제 머리를, 그래서 자기가 이게 문거리를 죽였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로 이 문거리의 머리만 들고 들어오는 거죠. 예, 그냥 머리만 들고 오니까 이 중군으로 달려드니까 조정만 아까 그 있었던 사람 기억나죠? 예, 이 사람은 아군입니다. 아군. 조정만이 막 엎어지면서 문 밖에 급히 나와서 손을 잡고 들어가더라. 고생했다 이거죠. 이제 그 문거리를 죽였으니까. 자, 이때 이제 천자가 옥새를 목에 걸고 항서를 손에 들고 집문 밖에 나오다가 이제 자기가 이제 항복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쓰고 이제 항복을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상황이 좀 약간 바뀌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호통 소리 나면서 이런 대장이 충렬입니다. 그래서 문거리에 머리를 베어들고 중건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본 거죠.
그러면서 막 크게 놀라면서 크게 기뻐하고 대경대희 크게 놀라면서 크게 기뻐하면서 중군을 급히 불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적장을 베던 이게 충렬이죠. 장수 성명이 누구냐? 바삐 입시하라. 그래서 이 대궐에 들어가서 임금을 베는 것이 이제 우리 입시한다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충렬이가 말에서 내려와서 천자 전에 이제 엎드리는 거죠. 복지하다. 이제 엎드리니까 천자가 급히 물어보는 겁니다. 그대는 누군데 니신지 죽을 사람을 살리느냐? 나죠. 천자 자신을 살리느냐? 그랬더니 충렬이가 저희 부친하고 강희주의 죽음. 여기 보면 자기 그 아버지하고 강희주가 장인이잖아요. 갑자기 장인이 생각 안 나서. 자, 장인이 죽은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안 죽었어요. 나중에 보면 이제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절분이 여겨서 통곡하면서 여쭈되 절분이 몹시 원통하고 분하게 여겨서 통곡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장은 동성문 내에 거하던 정원주부 유심의 아들 충렬이옵니다. 주류 개걸하여서 만리 밖에 있다가 그러니까 지금 두루 개걸하다. 내가 두루 돌아다니면서 빌어서 먹었다. 그렇게 하다가 아비의 원수를 갚으려고 여기 잠깐 왔는데 폐하 정한담에게 곰핍하심은 몽중이로소이다 라고 했어요. 지금 천자가 정한담한테 지금 이렇게 당하는 모습을 보니까 뭔가 꿈과 같다. 꿈속에 있는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전일에 정한담을 충신이라 하시더니 충신도 역적입니까? 하면서 갑자기 간신하게 이제 현혹이 된 그 천자의 어리석음을 꼬집고 있죠. 이 충신도 역적이 되냐고, 당신 사람 보는 눈이 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놈의 말을 듣고 충신을 원찬해서 죽이고, 원찬, 먼 곳으로 이제 기양을 보내고 자기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아버지뿐만 아니라 자기 이제 그 장인 어른도 얘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한을 만나시니 천지가 아득하고 일월이 무강하옵니다. 굉장히 이런 상황이 되니까 되게 억울하고 비통한 마음이 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슬피 통곡하면서 머리를 땅에 두드린다. 그만큼 얘는 자기의 한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너무 억울하고 너무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머리를 이제 땅에 두드리는 거죠. 그래서 산천초목도 슬피하고요. 만진 중에 낙루 아니할이 없더라. 그 진지에 가득한 이들이 다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거기 이제 모여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눈물을 흘리는 거죠. 그래서 천자가 이 말을 들으시고 후에 막금 할 말이 없어서 우두커니 앉아 있다가 태자가 적진에 잡혀갔다가 본진에서 몽골 배움을 보고 탈신 도주 급히 와서 황상 곁에 앉았다가 충렬의 말을 듣고 버선발로 내려와서 충렬의 손을 붙들고 말을 합니다. 여기 보면 천자가 이 말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되게 후회스럽죠. 자기가 이렇게 상황을 만든 것 자체가. 그리고 이제 태자도 적진에 잡혀 있었던 거예요. 잡혀갔다가 얘가 자기가 달아난 거죠. 그래서 이 황상견에 앉아 있다가 자기 아버지잖아요. 황상이 왕이니까 그 옆에 있다가 충렬의 말을 듣고 막 이제 충렬이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렬이가 지금 약간 마음이 되게 힘든 상황이니까 그 마음을 좀 되돌리고자 하는 그런 심리가 반영되어 있는 거죠. 그랬더니 경이 이게 웬 말이냐고. 옛날에 주 상황도 관체의 말을 듣고 주공을 음시더니 해가 자책해서 성곤이 되었다. 해가 자책. 자기의 잘못을 스스로 뉘우쳐서 되게 좋은 임금이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이거는 이제 중국 고사인데 상황이 주공의 동생이 관숙하고 채숙의 농간으로 주공이 역모를 꾀한다고 의심을 하니까 그래서 이 주공이 바로 누굽니까? 자기 아버지죠. 그래서 자기 아버지하고 강희주, 그 장인어른 그리고 관숙하고 채숙이 누굽니까? 여기 나오는 그 정한담하고 채일기겠죠. 그래서 이 주공은 직접 반란을 군을 토벌하고 상황을 보필해서 나라를 번영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중국 고사를 인용을 해서 충신이 다 죽기는 막빛 천운 다 이거는 운명이다.
그런 말 하지 말고 진충 강력을 해서 황상을 도우시면은 태산 같은 그 공로는 천하를 반분하고 하해 같은 그 은혜는 풀을 맺어서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자, 진충 간력. 충성을 다하고 있는 힘을 다 바쳐서 도우면 아마 좋은 일이 있을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은혜에 풀을 맺어서 갚는다. 결초보온이죠. 아마 결초보온 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충렬이가 막 울음을 그치고 태자의 상을 보니까 천자의 기상이 적실하고 일대 상군이 될 듯하여 이제 꿰뚫어 보는 거예요. 사람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이 태자가 되게 나중에 그 훌륭한 군주가 될 자질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꿰뚫어 본 거죠. 그래서 이 투구를 벗어서 땅에 놓고 천자 이제 전에 사죄를 하면서 소장이 아비 죽음을 한탄해서 죽은 줄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죽음을 한탄해서 분심이 있는 고로 격절한 말씀을 폐하 전에 아뢰었다. 내가 너무 좀 약간 심했다라고 하는 거죠. 격렬하고 절실했다. 그러니까 좀 심하게 말한 것 같다. 그래서 제사무석이라 제가 무거워서 죽어도 아깝지 않다라고 하면서 아이고 죽을 죄를 졌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소장이 죽사온들 폐하를 돕지 않겠느냐고 마음이 바뀐 거죠. 태자의 어떤 그런 말과 태자의 모습을 통해서 얘가 이제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천자를 돕겠다라고 한 거예요. 천자가 충렬의 말을 듣고 친히 내려와서 계하에 내려와서 투구를 씌우면서 손을 잡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보지 말라고, 과인은 보지 말고 자기의 부족함은 보지 말고 그대 선조 창건하던 일을 생각을 해서 나라를 도와주시면 태자가 하던 말대로 그대 공을 내가 갚겠다. 그래서 이 충렬이가 청명하고 물러나와서 잘 들은 거죠. 명령을 주의 깊게 듣고 물러나와서 장대에 높이 앉아가지고 군사를 총독하니 모두 이제 살펴보니까 장졸, 피로하고 병든, 그러니까 지금 전쟁에서 너무 이제 힘든 그런 장수하고 군졸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몇 명밖에 없어요. 한 100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자가 3층단이 높에 올라가서 하늘한테 제사를 하고 임금을 끌어내어서 충렬한테 준 다음에 이제 검을 주는 거죠, 직접. 그래서 대장 사면기에 친필을 쓰시기를 대명국 대사마 도원수 유충렬이라고 뚜렷하게 써주니까 원수가 사언하고 진법을 시험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장사 일자진이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그 진법 중에 하나인가 봐요. 그러니까 일직선으로 막 이렇게 서 있다가 두미를 상업하고 머리하고 꼬리를 서로 만나서 이게 뭔가 동그랗게 만들어진 모습을 좀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궁중에 이제 호령을 하는데 남북의 적병이 비록 엉망병이라고 하더라도 나 혼자 할 수 있다. 나 혼자 감당하려니와 너희 등은 행호를 잃지 마라. 굉장히 용맹하고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나 혼자 할 수 있다고. 그 대신에 너네는 이 행호, 이 지금 내가 아까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머리하고 꼬리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그냥 그대로 있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약속을 하고 나서 이적의 적진 중에 문걸의 죽음을 보고 일진이 진동해서 서로 나와서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적들은 유충렬의 능력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잘 모르니까 이 문거리가 죽은 거를 보고 서로 나와서 내가 싸우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상군대장 아까 첼기 나쁜 놈이잖아요. 그래서 분기를 이기지 못해서 녹포 운갑에다가 백금 투구를 쓰고 장창 대검을 좌우에 갈라들고 적재말을 책찍질하면서 나는 듯이 달려들면서 막 이제 외치면서 말을 합니다. 적장 유충렬아 너 아직 미거하여 남북 강병 억만군을 능멸히 생각하니 바삐 나와서 죽어보아라. 너 바보구나 하는 거예요. 철이 없고 살이 어두워서 네가 감히 우리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원수 장대에 있다가 체일기란 말을 듣고 바삐 나와서 자 웅성하되 응성하다 소리에 응해서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리고 정한담이 안 보이는 거잖아요, 아직. 그래서 정한담은 어디 가고 너만 왔느냐? 너희 두 놈의 간을 내어서 우리 부모 영이 전에 내가 재배하고 드리겠다. 자, 부모의 원수를 갚기 위한 강한 복수심이 드러나죠.
이게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이 유충열이가 처음부터 임금에 대한 충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이 부모의 원수를 갚는 게 더 강했어요. 나라를 위하는 마음보다 나라를 위한 마음이 아예 없는 건 아니겠죠.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은 부모의 원수를 갚는 그런 복수심이 더 강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그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된 거고요. 근데 이제 그 임금님을 보고 그리고 아까 태자의 모습을 보고 다시 뭐 이제 임금에 대한 충이라고 하는 마음도 생겨서 지금 이제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함성하고 달려들어서 장성검이 번듯하면서 일기 가진 장청대검이 편편파제 파쇄 조각조각 다 부서지는 거예요. 오, 그 충렬이가 갖고 있는 검이 더 센 거예요. 이렇게 창창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일기가 가지고 있는 그 검이 다 이제 부서져 버리는 거죠. 찰기가 크게 놀래서 철퇴로 치니까 철퇴 아시죠?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철퇴로 딱 치려고 하니까 원수의 일신이 보이지 아니하니 어이하겠느냐. 슝 슝. 이것도 좀 비현실적인데 그래서 적진 중에서 옥간대사가 싸움 구경을 했어요. 하다가 크게 놀래서 급히 쟁을 친다. 이게 뭐 진 같은 거겠죠. 그걸 쳐서 이제 전쟁을 일시에 거두는 거죠. 거두니 일기가 겨우 본진에 돌아와서 정신을 잃었는지라.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없겠죠. 자, 그래서 이 뒷부분의 줄거리는 자, 이렇게 정한담이가 정한담 일파의 갖은 계략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싸움에서 승리를 하고 하나 끝에 정한담을 사로잡아서 정한담이를 죽이는 겁니다. 처형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충렬이가 호황에게 잡혀간 황후하고 태후 등을 구하고 헤어졌던 가족하고도 상봉을 해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거죠. 이런 영웅의 일대기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고난 극복을 통해서 행복한 결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게 영웅의 일대기 구조잖아요. 그죠? 자, 이게 소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재밌는 영웅소설입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도 유충열전은 너무 재밌어서 저도 이제 그 원전이죠. 원문을 찾아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이런 전쟁 영화를 되게 좋아합니다. 전쟁 신도 되게 재밌고요. 굉장히 또 사실적이고 묘사가 너무 잘 되어 있어서 되게 재밌는 소설입니다. 갈래는 당연히 이제 이 소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군담 소설이다라고 얘기했죠. 영웅 소설. 그리고 국문소설입니다. 시점은 보통 이제 우리 옛날 소설들은요, 거의 전지자 작가 시점이고요. 그리고 주제는 뭐다? 유충렬의 영웅적인 면모죠. 그래서 이 소설 같은 경우에는 그 병자호란이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도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 호황한테 잡혀간 황후, 태후 뭐 구하고 이런 장면들을 보시면은 이제 좀 알 수가 있는 게 있는데 이 병자호란이라고 하는 그 전쟁이 우리가 졌잖아요. 그래서 청나라에서 졌던 전쟁인데 이 전쟁에 대한 어떤 그 패배 의식에서 좀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 소설이 되게 많이 등장을 해요. 이런 이제 유충열전만이 아니라 다른 소설들도 보시면은 뭐 박시전이라든지 뭐 그런 소설들도 보시면 뭐 홍계열전도 있고요. 이런 이제 그 병자호란이라고 하는 그 전쟁에서 졌지만 우리가 비록 졌지만 우리나라에는 이런 영웅적인 그런 면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어떻게 보면 민족의 자긍심을 좀 불러일으키는 소설들이 되게 많이 등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보상이죠. 실제로는 전쟁에서 졌지만은 정신적인 그런 보상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결코 뭐 능력이 부족해서 전쟁에 진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얘기해 주려고 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보상 심리에서 쓰여진 소설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민족의 자긍심을 이제 불러일으키고 보상 심리로 이런 소설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재밌죠?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유충렬전이라고 하는 소설을 한번 해봤는데요. 많이 깁니다. 예, 길어도 이런 소설들은 이제 많이 읽으면 좋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게 쓰여져 있는 게 한자가 많고, 그리고 지금 현재의 말투가 아니다 보니까 좀 낯설게 느껴져서 고전 소설을 좀 잘 안 읽으시는데요. 근데 많이 읽으면 이런 이제 쓰는 용어라든지 이런 말투가 좀 익숙해질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책임감을 가지시고 인내하시고 끈기 있게 하시다 보면은 분명히 여러분들 것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잘 할 수 있죠, 여러분? 오늘도 이제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힘냅시다, 우리 모두. 아자아자, 파이팅!